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 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신 4.19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19 혁명은 이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혁명이죠. 혁명이 뭘까요? 혁명은 이제 명이라는 건 이제 하늘에서 준 천명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명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혁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혁명은 지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이제 수립하는 것이죠. 지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난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을 건져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혁명이라고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촛불혁명이 그것이죠. 촛불혁명에 의해서 촛불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촛불혁명에 의해서 태어난 정부다. 지금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4.19 혁명은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그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책에 나온 4.19와 5.16을 다루는 그 부분에서 그 장에서 4.19 혁명은 실패다라고 먼저 서술하시고 이제 글을 이어나가십니다. 왜 실패했냐 하니까는 허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총이라는 게 뭡니까?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혁명의 대상인 그러니까 제거의 대상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형당한 사람들 있고 이기붕 일가는 다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몰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온 정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정권들이 4.19 혁명을 일으킨 민중들의 뜻을 계승하지 못하고 그들도 이제 그런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라고 이제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야권을 지지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전 야권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학적 방법에 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승만 정부의 선거라는 것은 이제 표를 찍어서 투표함에 놓고 그러면은 투표함을 수거해서 이제 개봉해서 일일이 사람의 수작업으로 그거를 이제 카운트해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후보에게 표기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꿔서 넣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투표 방식도 사전 투표 방식과 본 투표 방식이 있고, 개표 방식도 이제 전부 수개표로 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분류하고, 기계로 개수하고 기계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의 수작업으로 하는 거는 뭐 거의 기계에다가 투표함을 넣는 정도, 뭐 그런 거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제 부정을 찾아내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전선거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눠서 이제 그 사람들을 관찰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그런 인위적 조작을 가하지 않고 그냥 보존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1년 동안 매일 담배를 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려는 연구를 진행했을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람을 한 100여 명씩을 무작위로 뽑아서, 실험 집단에는 이제 그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매일 담배를 지급해서 피게 합니다. 그리고 통제 집단 사람들에게는 담배를 피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엑스레이나 피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두 집단의 건강 상태의 추이를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실험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에서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본 투표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걸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상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눈 그런 모집단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일반 서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집단 전체가 선거하는 사람들이 다 평범한 시민들 아니었습니까? 무슨 뭐 강제적으로 뭘 하라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념을 뭐 1년 동안 이념 교육을 시켜서 이념을 주입한 집단이 사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도 그런 부정선거의 시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은 몰락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는 정권이 이제 그걸 개선하지 못해서 이제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4.19 혁명의 실패가 있었다고 이제 함덕헌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덕헌 선생님은 혁명만이 살 길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것을 이제 병든 사람에게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병든 사람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프고 쓰리고 때로는 수술 받다가
어,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이제 뭐 사인을 하고 그러죠. 그래도 수술을 해서 살아나야지만이 하늘에, 천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술해서 살아나야. 저도 수술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수술할 때, 사인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을 한, 32년 전에 했었는데, 맹장이 이제 썩어가지고, 맹장을 오래 놔두니까 맹장이 장까지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폐색이 온 거죠. 그것을 뭐, 그 사람들은 일레우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폐색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서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그걸 발견을 못해서 대학병원을 가서 겨우 그 장폐색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가자마자 바로 이제 심전도 검사하고 이제 수술방으로 옮기는 겁니다. 딱 묶어놓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죠. 딱 누웠다가 수술 시간이 한 2시간 됐다 그러는데 2시간 지나고서 딱 깨어나는데 흐릿하게 보이죠. 수술방에서는 물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실에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얼굴이 그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을 잡았냐 그러니까 방을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방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방으로 가서도 이제 한 2시간이었다가 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났는데 밥을 안 줘요. 밥을. 그러니까 장을 잘라냈기 때문에 장이 제 자신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밥을 안 준대요. 그리고 또 다른 장 속에는 가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가스를 빼어낸다 그래가지고 또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먹는 거를 그 사람들은 엠피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엠피오. Nothing by mouth. 그러니까는 뭐 입으로 아무것도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뭐 다른 표현은 프로테인, 그 어떤 단백질을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엠피오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신 이제 링게르를 꽂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링거스 메소드라 그래서 링겔이 처음 발견될 때는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보람 링겔을 놓으면은 이제 다 아픈 게 그 순간 사라지니까 링겔의 기본 구조는 뭡니까? 포도당이죠.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죠. 글루코스라고 단당류입니다. 포도당을 맞히는 거예요. 포도당을. 저는 포도당만 맞았지만은 다른 게 부족한 사람들은 뭐 알부민을 포도당 플러스 알파라 그래서 알부민을 거기다 첨가하든지 뭘 첨가해서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안 먹어도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이죠. 저는 한 20일 동안 링겔만 맞으면서 버텼습니다. 매일 또 피를 뽑아요. 링겔만 맞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것도 그걸 끌면서 매일 운동을 시켜요. 매일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 20일 그걸 하다 보니까는 밥 안 먹고 사람이 정신이 좀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갔다 그럴까요?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일 지나니까 이제 뭐 미음부터 시작해서 죽으로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운을 회복하고 이제 퇴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지만이 이제 사람이 하늘에 주신 천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4.19 혁명이 실패한 이유를 허총 때문에 즉 민중들이 4.19 혁명을 하는데 사용했던 수단의 잘못
그리고 이제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의 그들이 그 이승만 정권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 이런 걸로 이제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양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허총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자기들 스스로가 4.19 혁명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게 대한 철저한 정신, 4.19 혁명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립하지 못했고 자기들도 또 자기 자신들조차 또 확실하게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혁명을 일으켰던 것, 그것과 그 이후에 들어온 정부들의 양심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4.19 혁명 정신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그것을 또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실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복하려면은 그 이후에 4.19 혁명 이후에 들어온 정부 이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굳어진 양심에 마비된 양심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19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자체의 허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사람들에게 다 이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된 이유는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은 사회제도 때문에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가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제도라는 건 뭡니까? 사회의 뼈대와 틀이죠. 즉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에서 말하면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맞지 않으니 혁명이 실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전체로 고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회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제도 때문에 이제 양심에 굳어지고 마비되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실현되니 그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면은 그 사회 뼈대와 틀이 제대로 튼튼하게 세워져서 혁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 아니냐. 즉 사회의 뼈대와 틀이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확립한다는 겁니다.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혁명을 일으킨 당사자들, 뭐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교수, 민중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양심의 자유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그럼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CR 사상은 스스로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함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함을 통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얻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음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뭐 좋은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마음이에요. 선량한 마음이에요. 선량한 마음. 그 선량한 마음이 굳어지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스스로함을 통한 고난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은 깨달음이
선량하지 않다라는 거죠. 선량하지 않다. 그러니 그 선량하지 않은 걸 양심의 자유를 삼아서 자라나니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배가 산으로. 그러니까 그 선량한 마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확보해서 자라난다 그러면은 탈구 이렇게 뭐 호총소도 호총이라 하면 뭐 가장 간단한 표현을 데모입니다. 데모를 해서 시민들이 경무에도 지나갈 필요가 없이 전 정권을 앞에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울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혁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시민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들이 먼저 해서 그 정치권으로 보편적인 나라의 보편적인 문화로 만들어서 그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런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런 양심의 자유를, 선량한 마음인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게 해서 그걸로 자라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혁명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도 그런 나쁜 곳으로 자라지 않아서 그런 부정선거나 그런 국민을 해결되는 정치를 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주도로 이루어져서 그래도 그나마 학생들은 즉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모 호총 즉 데모라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두에서. 그래서 먼저 일으켜서 이제 대학생, 교수,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왜? 어디 소속되지도 않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기심이 일반 시민들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제 이 사회의 풍속의 흐린 물을 이제 마시게 되면은 꽃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학생 자체가 그러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선량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자라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남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해서 그 사회의 문화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문화라는 것은 아주 참된 것과는 반대의 걸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흐린 물이라는 거예요. 흐린 물. 그러니까 부정이 난무하고 청탁이 난무하고 이런 게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문화였는데 이제 이 학생들도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가정을 갖고 그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사회 풍속에 나쁜 풍속에 물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기성세대화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성화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성화라는 건 변화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처럼 변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 제도를. 그처럼 아무리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더라도 학생이 또 기성화 돼버리면은 이건 또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타의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진 사람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을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이제 저도 50대 중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86 세대를 할 수 있죠. 그들이 386 세대를 했을 때 이제 뭐 30대에다가 80년대 학번 뭐 60년대 출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대가 지금 586 잘한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이제 20대 때 이제 한참 호총 그 데모를 가지고 이제 일으켰어요. 자기들은 순수하게 이제 뭐 우리 민족은 뭐 하나가 돼야 되고 뭐 이러면서 민족은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전두환 정권은 독재 정권은 물리쳐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는 그리고 직접 선거를 해야 된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선대의 개헌을 얻어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민주화, 쭉 민주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민주화 세력으로 자부를 했죠. 자부를 했어요. 아,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냈다. 민주화 세력이다. 그럼 이제 386이라는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586 세대라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것을 이제 훈장처럼 갖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든지 뭐 우리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권으로 대거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헌법도 뭐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입법사법행정이 이제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상권 분립이라 그래서 이제 입법부는 국회고 행정부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무위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시로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사법부는 뭡니까? 사법부는 이제 뭐 검찰, 뭐 법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사법부겠죠. 검찰을 주로 얘기하겠죠. 검찰을 개혁한다는 거예요. 검찰. 왜? 검찰이 무소부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니 고위공자를 따로 수사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뭐 이 검찰은 무슨 뭐 청으로 무슨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세계에서 뭐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뭐 두세 개 뭐 한두 나라 되나 이런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입법사법 행정 체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기능이 이제 본래 기능만 한다 그러면은 그런 헌법을 고치고 또 자꾸 뭐 새로운 뭐 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걸 만들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즉 양심의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 그 사회 제도가 입법, 사법, 행정의 틀을 고치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헌법을 고치는 게 되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는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덕검사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함이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 순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촛불 들었으니까 촛불을 들고서는 뭐 철저한 준비 촛불 정신이 뭡니까?
정의, 공정, 뭐 평등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시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전 정권에 반대로 했습니다. 무조건. 그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은 이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망상. 저는 뭐 우파 좌파 그런 게 없어요. 한석헌 선생님도 지금 뭐 이 모습을 보면은 민족의 어른으로서 민족의 스승으로서 반드시 아마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혁명은 그 정신부터 철저하게 함양하고 정신을 내세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부터 양심의 자유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그 각자 확립을 하고 혁명을 한다는 사람들 뭡니까? 그 586이라고 하면 그 전체 586들이 다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철저함이 없이 그냥 허총이라는 거였죠. 이거 데모만 하고 촛불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촛불이라는 이 수단만 남은 거잖아요. 빈 수단만 남고 지금 그 정의, 평등, 공정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그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철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는 그런데 이제 그 혁명의 순간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을 지필 수가 있었던 거죠. 순수함이 그나마 그나마는 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 뭐 미련하고 뭐 순수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혁명에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혼이 있었다. 혁명에선 혼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추앙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모로는 안 된다. 허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방식으로 이제 함성헌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죠. 첫째 이제 뒤집어 엎음이에요. 뒤집어 엎음. 그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이제 위에 있는 건 가볍고 밑에 있는 게 무겁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그렇고 뭐 사람도 이제 머리가 가벼워야 되죠. 머리가 뭐 크고 그러면 좀 이제 균형 잡히지 모습이 안 되죠. 다리가 제일 길고 이제 그다음 머리는 뭐 이렇게 이런 것밖에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이 딱 그래도 균형 잡힌 모습이 되는 거죠. 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